저기 실례지만 혹시 혼자 오셨습니까? 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남편 최준호가 내 앞을 막아섰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눈앞에 두고도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노골적인 유혹의 눈빛을 보냈다. 1년 전 85kg꼴의 나를 집 지키는 뚱뚱한 개라며 시골 요양원으로 내던졌던 그 손으로 그는 지금 내 드레스 자락을 만지려 하고 있다. 누구신데 제 길을 막으시죠? 내가 차갑게 묻자 그는 홀린 듯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셔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차라도 한 잔. 나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나야. 당신이 구역질 난다던 박지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그 순간 나는 1년을 갈아온 복수의 칼날을 뽑아들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지은의 눈이 떠졌다. 64세의 몸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일상은 뇌보다 근육에 먼저 새겨져 있었다. 지은은 삐걱거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어두운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고 있었고 50평대 강남 아파트의 거실은 적막했다. 이 넓은 집에서 지은이 점유하는 공간은 주방의 좁은 조리대 앞과 거실 구석의 낡은 안마의자뿐이었다. 지은은 주방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남편 최준호를 위한 보양즙을 중탕기에 올리는 것이었다. 66세의 나이에도 IT 기업 전무로 승승장구하는 남편의 정력적인 사회생활 뒤에는 지은의 지독한 정성이 있었다. 유기농 도라지와 배 그리고 비싼 한약재를 넣고 달인즙이 끓기 시작하자 주방에 쌉싸름한 향이 퍼졌다. 오늘도 잘 다려져야 할 텐데 지은은 중얼거리며 쌀을 씻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다. 한때는 미인대회에 나가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가늘고 고운 손이었다. 하지만 35년의 세월은 그 손을 솥뚜껑처럼 두껍고 투박하게 만들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고관대작들의 사모님들을 수발들고 두 아이를 대치동 학원가로 실어 나르며 끼니를 챙기던 시간들이 지은의 몸에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어느덧 지은의 몸무게는 85kg에 육박했다. 굽은 등과 늘어진 팔뚝살, 그리고 무겁게 처진 뱃살은 그녀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자신을 소홀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 같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노파가 서 있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게 되었지만 지은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전무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아들은 의사로, 딸은 변호사로 제 몫을 다하며 살고 있으니까. 아침 7시 남편 최준호가 안방에서 나왔다. 지은은 얼른 보양즙을 컵에 담아 건넸다. 여보, 뜨거우니 조심해서 마셔요. 어제 술 많이 마신 것 같아서 북엇국도 끓여놨어요. 준호는 지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컵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한 모금 들이켠 준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너무 써. 적당히 좀 넣어라. 당신은 손맛도 예전만 못해. 준호의 차가운 말투에 지은은 무안한 듯 손을 앞침에 문질렀다. 건강에 좋으라고 넣은 건데 다음엔 좀 덜 넣을게요. 식탁 앞에 앉은 준호는 지은이 정성껏 차린 구첩 반상을 흘긋 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침부터 기름지게 이게 뭐야? 당신 몸 좀 봐. 그렇게 먹어대니까 그 꼴이지. 나까지 성인병 걸리게 할 작정이야? 여보, 이건 당신 좋아하는 나물이랑. 됐어. 회사 가서 먹을 테니까 치워. 준호는 신경질적으로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다. 지은은 거구의 몸을 기민하게 움직여 남편의 서류 가방을 챙기고 구두를 내놓았다. 남편의 구두는 지은이 매일 밤 광을 내어 새 것처럼 반짝였다. 준호는 구두를 신으며 지은이 건네는 외투를 걸쳤다. 지은이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려 손을 뻗자 준호는 질색하며 몸을 피했다.
아, 땀 냄새나. 좀 씻고 살아라. 지은아, 나이 먹어서 살까지 찌니까 사람이 지저분해 보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다. 땀 냄새라니. 새벽부터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느라 흘린 땀방울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셔츠 냄새를 맡아보았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이 남기고 간 밥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마친 지은은 거실 소파 끝에 앉아 손주들의 사진을 보았다. 곧 있으면 아들 내외가 손주를 맡기러 올 시간이었다. 지은의 무릎과 허리는 비명이 터져 나올 듯 아팠지만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아이들이 오면 먹일 간식을 준비해야 했다. 단호박을 찌고 식혜를 담그는 지은의 손길은 여전히 분주했다. 지은은 베란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회색면 티셔츠에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 부스스한 머리. 한때 남편이 나의 여신이라 부르며 금반지를 끼워주던 그 처녀는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준호 씨가 요즘 전무 승진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거야. 승진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지겠지. 내 평생을 바친 남자인데 설마 나를 진심으로 싫어하겠어? 지은은 스스로를 속이며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그것이 자신의 세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35년간 정성껏 닦아온 이 평온한 일상의 궁전이 이미 밑바닥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그 거대한 잔해가 자신을 덮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남편이 폭언을 쏟아내고 떠난 주방, 지은은 식어버린 북엇국을 냄비째 들이켰다. 입맛은 없었지만 버티려면 먹어야 했다. 오늘 오후에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해숙을 만나기로 한 날이다. 해숙은 지은과 달리 일찍이 자기 사업을 하며 당당하게 노년을 즐기는 이른바 골드 시니어였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한 브런치 카페였다. 85교기구의 거구를 이끌고 지하철 역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지은의 숨은 더 끝까지 차올랐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사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 사이로 빳빳하게 관리된 중년 여성들이 보였다. 그들 사이에서 무릎이 튀어나온 면바지에 낡은 에코백을 든 지은은 마치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지은아, 여기야. 손을 흔드는 해숙은 60대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한 몸매에 세련된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명품 시계가 지은의 거칠고 투박한 손과 대비되었다. 해숙은 지은이 의자에 앉기도 전에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너 손이 왜 이래? 마디는 다 굵어지고 손톱은 다 갈라졌네. 너 아직도 집안일을 내 손으로 다 하니? 아유,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해야지. 남편도 밖에서 사 먹는 건 질색하고. 남편? 최 전무님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시고. 야, 지은아,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 너 지금 내 꼬락서니가 어떤 줄 알아? 예숙의 직설적인 화법에 지은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예숙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지은아, 세상이 변했어. 예전처럼 현모양처로 늙으면 남편이 고마워할 것 같지? 천만에. 남자들은 나이 들어도 본능은 똑같아. 예쁜 거, 화려한 거, 자기 체면 살려주는 거 찾는다니까. 네가 아무리 보양식 다려 바치고 발 닦아줘 봐라.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얼굴에 검버섯 피면 그 사람 눈엔 너 그냥 집 지키는 뚱뚱한 노인네일 뿐이야. 집 지키는 노인네. 남편이 아침에 했던 말과 묘하게 겹쳐 지은의 가슴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준호 씨는 안 그래.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기 있지. 정? 정기 밥 먹여주니?
지은아, 너 미인대회 나가보라는 소리 듣던 박지은이야. 너 그때 그 고왔던 얼굴 다 어디 갔어? 최 전무는 갈수록 젊어 보이려고 필러 맞고 운동한다며.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방치해? 네가 네 자신을 대접 안 하는데 남편이 널 대접하겠어? 해숙은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지은의 앞에 놓았다. 거울 속에는 깊게 파인 팔자주름과 피로가 덕지덕지 붙은 노파가 있었다. 지은은 거울을 밀어냈다. 애들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된 거지 뭐. 나는 그냥 우리 식구들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야.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야. 네 행복의 주권을 남한테 넘기지 마. 네가 빈 껍데기가 되는 순간 남편은 그 껍데기를 가차없이 버리고 새 알맹이를 찾아 떠날 거다. 지은아, 독해져야 해. 지금이라도 네 살 깎아내고 네 얼굴 고치고 네 자신을 위해서 돈 써. 안 그러면 너 진짜 비참해진다. 해숙의 경고는 예언처럼 지은의 귓가를 맴돌았다. 헤어지는 길에 해숙은 지은의 손에 명함 한 장을 쥐어주었다. 유명한 자산관리사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연락처였다. 이거 가지고 있어. 혹시라도 최 전무가 딴소리하면 바로 연락해. 너 그동안 고생한 거 법적으로라도 다 찾아와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지은은 해숙이 준 명함을 만지작거렸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거대한 실루엣이 괴물처럼 보였다. 설마 준호 씨가 그럴 리 없어. 우리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해숙이가 너무 비관적인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남편이 피하던 그 불쾌한 표정, 땀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던 그 손짓, 지은은 가방 깊숙이 명함을 찔러 넣었다. 부디 이 명함을 쓸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이미 하늘에 닿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화로운 노년이 아니라 지옥의 문턱에서 날아온 잔인한 초대장이었기 때문이다. 해숙을 만나고 돌아온 저녁, 지은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상을 차렸다. 해숙의 말대로라면 자신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었기에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거구의 몸을 끌고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민어를 사왔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껏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다. 저녁 8시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리자 지은은 얼른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여보, 고생 많았죠? 오늘 당신 좋아하는 민어 요리 좀 했어요. 하지만 최준호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는 지은이 내미는 실내화조차 무시한 채 신발을 벗어 던졌다. 집안 가득 퍼진 고소한 젖냄새와 비린 향이 섞인 공기에 그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다. 아, 진짜 집구석에서 이 노인네 냄새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 기름 냄새에 황이나 좀 시키지. 숨이 턱턱 막히네. 여보, 당신 기운 없어 보이길래 보양하라고. 보양? 그놈의 보양 소리 좀 그만해. 당신 몸이나 좀 보양해. 아니, 절제해. 식탁에 앉아있는 당신 뒷모습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진다고. 준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거실로 걸어갔다. 지은은 무안한 듯 손을 떨며 주방으로 향했다. 남편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다시금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했다. 피곤해서 그래. 전무 승진 심사가 코앞이라 예민한 거야. 식탁에 앉은 준호는 젓가락으로 민어살을 휘적거리더니 이내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나 오늘 전무 승진 확정될지도 모른다는 소식 들었어. 다음 주에 이사회 회장님 모시고 하는 만찬 부부 동반이라는데 당신은 빠져. 지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부부 동반요? 여보, 나도 이제 애들 다 키웠고 당신 승진하는 자리에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옷도 예쁜 거 하나 사서. 예쁜 거? 준호가 실소를 터뜨렸다. 그는 지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그 눈빛에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은커녕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경멸이 가득했다. 박지은, 거울 좀 봐. 당신 같은 노인네가 55 사이즈 사모님들 틈에 끼어 있으면 내가 뭐가 되겠어. 회장님이 날 보고 부인 관리도 못하는 무능한 놈이라고 생각하시겠지. 제발 주제 파악 좀 해. 당신은 그냥 이 집 구석에서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지은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35년이었다. 남편이 말단 사원일 때 연탄불을 갈아가며 뒷바라지했고 그가 접대하느라 술에 취해 들어오면 밤새 꿀물을 타주고 구토를 받아내던 세월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제 파악이라니. 여보, 그래도 우리가 같이 고생한 세월이 세월 타령 좀 그만해. 그 세월 보상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충분히 받았잖아. 이 강남 아파트, 당신이 입는 그 비싼 내복, 애들 유학비 누가 다 해줬어. 내가 밖에서 피 터지게 싸울 때 당신은 편하게 집에서 먹고 자고 해서 그 몸뚱아리가 된 거 아냐?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이 켜지자 남편의 얼굴에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생기 있는 미소가 번졌다. 지은은 그 미소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은 지은을 등지고 서서 누군가와 즐겁게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카톡 알림음이 경쾌하게 울릴 때마다 지은의 심장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여보, 누구랑 그렇게 즐겁게. 신경 꺼. 회사 일이니까. 아, 그리고 나 내일부터 며칠 출장이야. 짐 싸지 마. 내가 알아서 쌌으니까. 준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지은은 홀로 남겨진 식탁에서 식어가는 민어탕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자리는 여전히 차가웠고 지은의 세상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해숙이 했던 집 지키는 뚱뚱한 노인네라는 말이 환청처럼 주방을 맴돌았다. 지은은 자신의 두툼한 배를 만져보았다. 이 살덩이들은 그녀의 헌신이 쌓인 결과물이었으나 이제는 남편에게 버림받을 정당한 이유가 되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밤 11시.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지은은 소파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다. 화면 위로 수진이라는 이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빠, 오늘 민어 드셨어요? 마누라가 해준 거 먹고 힘내서 내일 나 보러 와야지. 지은의 숨이 멎었다. 남편은 샤워실 안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지은은 휴대폰을 쥔 채 바들바들 떨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그녀의 눈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남편 준호가 샤워실로 들어간 뒤 거실은 정막에 잠겼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던 지은은 홀린 듯 남편의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다. 해숙이 쥐어주었던 명함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남편은 평소 휴대폰을 분신처럼 끼고 살았지만 오늘따라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소파 구석에 던져둔 채였다. 지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을 켜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지은은 남편이 30년 넘게 고수해온 비밀번호, 바로 큰아들의 생일을 눌렀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붉은 글씨가 떴다.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결혼기념일, 자신의 생일, 심지어 남편의 승진 날짜까지 넣어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비밀번호를 바꿨어. 나한테 말도 없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남편의 지문 인식을 떠올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남편의 안경 닦기용 수건을 챙겼다. 그리고 샤워실 문 앞 남편의 옷가지가 놓인 바구니 곁에서 숨을 죽였다. 이윽고 물소리가 멎고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나오자 지은은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준호가 거실로 나가 휴대폰을 찾는 대신 주방으로 향해 물을 마시는 사이 지은은 남편이 방금 벗어놓은 가운 소매에 묻은 수분을 확인하고 소파로 달려갔다. 운이 좋았다.
남편의 지문이 묻은 화면 위로 지은의 엄지가 겹쳐졌다. 찰칵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카카오톡 대화 목록 상단에 고정된 수진이라는 이름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 여자는 눈이 시리도록 젊고 예뻤다. 화려한 화장에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지은이 잊고 지내던 여성성 그 자체였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대화방을 눌렀다. 오빠, 오늘 민어 드셨어요? 마누라가 해준 거 먹고 힘내서 내일 나 보러 와야지. 말도 마. 그 노인네가 기름 냄새 풍기며 내미는데 구역질 나서 죽는 줄 알았어. 당신이 해주는 파스타가 100배는 맛있지. 아유, 그래도 사모님이 정성으로 하신 건데 너무하네. 뚱뚱하다고 구박만 하지 말고 좀 예뻐해줘요. 예뻐할 데가 어디 있다고. 뒤룩뒤룩 살쪄서 소파에 앉아있으면 진짜 집 지키는 뚱뚱한 개 같아. 숨소리도 거칠어서 같이 있으면 수명이 깎이는 기분이라니까. 지은은 휴대폰을 쥔 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개.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고작 그것이었다. 지은은 더 과거의 대화를 찾아 위로 올렸다. 거기에는 지은이 상상조차 못한 추악한 진실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번 해외 발령 나면 그 노인네는 시골 요양원에 처박아 둘 거야. 당신이랑 싱가포르에서 1년 동안 신혼처럼 지내자고. 애들도 이제 다 컸으니 방해할 사람 없어. 와, 진짜? 그럼 나 쇼핑 마음껏 해도 돼? 오빠 비자금 계좌 이번에 다 옮겨 놓는 거지? 당연하지. 박지훈 명의로 된 계좌들 이번에 이혼 서류 도장 찍게 유도해서 싹 정리할 거야. 어차피 걔는 돈 계산도 못하니까 대충 몇 척 쥐어주면 고맙다고 눈물 흘리며 나갈걸. 지은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온몸의 혈액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평생을 착취하고 이제는 쓸모 없어진 껍데기를 버리듯 그녀의 재산과 명예까지 도둑질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주방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재빨리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캡처해 전송한 뒤 대화방을 닫고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 구석 어둠 속 안마의자에 몸을 묻었다. 준호가 거실로 걸어나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지은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르는지 휴대폰 화면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다시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지은은 남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저 넓은 어깨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기를 구웠던가. 저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해주려 얼마나 비싼 보약들을 다렸던가. 지은은 자신의 두툼하고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가족을 지키는 방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배신자의 칼날을 갈아주는 숫돌이었을 뿐이다. 최준호, 당신이 나를 개라고 불렀지? 그래, 주인 문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게. 지은은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해숙의 명함을 꺼내 손에 쥐었다. 날카로운 명함의 모서리가 지은의 손바닥을 찔렀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이제 지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단어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복수. 차갑고 치밀하며 뼈가 시리도록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다. 남편 준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지만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휴대폰 속에 담긴 그 추잡한 대화들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뚱뚱한 개, 요양원, 비자금. 남편에게 지은은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처분해야 할 거추장스러운 폐기물에 불과했다. 당장 깨워서 이혼하자고 할까? 아니면 저 여자의 회사에 쳐들어가 머리채라도 잡아야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은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순간 모든 주도권은 남편에게 넘어갈 것이다. 준호는 교활한 인간이었다.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쳤을 것이고 지은의 명의를 도용한 계좌들도 교묘하게 숨겨두었을 터였다. 아무 준비 없이 맞섰다간 해숙의 말대로 빈 껍데기가 되어 쫓겨날 판이었다. 지은은 가방 안에서 해숙이 준 명함을 꺼냈다. 자산관리 및 이혼 전문 변호사 정민우.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해숙이 친구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좀 뵐 수 있을까요? 2시간 뒤 지은은 서초동의 한 법률 사무소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정 변호사는 지은이 가져온 캡처본들을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모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남편분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 명의의 차명 계좌들을 이용해 비자금을 세탁했고 이제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모님을 사회적으로 격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계획도 아마 법적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악용해 사모님의 판단 능력을 부정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커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편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을 뿐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 작정이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평생 살림만 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남편분이 해외 법인장으로 나가는 1년이 사모님께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가 안심하고 떠나게 하세요. 일단은 속아주는 척 요양원에 가는 척 하시되 제가 안내해드리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편이 사모님 명의로 숨겨둔 그 비자금 계좌들,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손을 댈 겁니다. 그 돈은 법적으로 사모님의 명의니까요. 지은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복수는 단순히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쁜 여자들이 따르는 이유, 그가 그토록 오만할 수 있었던 근원인 돈과 명예를 송두리째 앗아와야 했다. 그리고 사모님, 변호사가 말을 덧붙였다. 남편분이 사모님을 무시한 가장 큰 이유가 외모와 나이라고 하셨죠. 그 남자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버린 늙고 뚱뚱한 아내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완벽하고 우아한 여자가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오만함을 박살 내셔야 해요. 사무소를 나온 지은은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85kg의 거구인 그녀를 피해 지나갔다. 하지만 지은의 걸음걸이는 어제와 달랐다. 그래, 1년이야. 1년 동안 나는 죽은 사람으로 살 거야. 그리고 최준호, 당신이 그토록 비웃던 이 몸뚱아리가 당신을 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해주지.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주방에 섰다.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었다. 지은은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다. 평소보다 더 공들여 민어전을 부치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올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짜증 섞인 얼굴로 지은을 훑어보았다. 아, 또 기름 냄새. 당신은 정말 학습 능력이 없냐?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 내일 출장 간다길래 든든히 먹여보내고 싶어서요. 나 요양원 가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 좀 하죠, 뭐. 준호의 눈에 의외라는 듯 생기가 돌았다. 오, 그래? 당신이 웬일로 그렇게 말이 잘 통해?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지. 당신도 몸 좀 추스르고 나도 일에 집중하고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준호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지은이 차린 전을 집어먹으며 껄껄 웃었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아내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지은이 숙인 고개 아래로 얼마나 차가운 살기가 감돌고 있는지. 지은은 남편의 씹는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1, 2, 3.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시간은 나의 복수를 위해 흐를 거야. 그날 밤 지은은 짐을 쌌다. 남편이 버리라고 했던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 변호사가 준 서류들과 남편의 비자금 계좌 정보가 담긴 USB를 깊숙이 숨겼다. 지은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를 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기다려 최준호, 당신이 알던 박지은은 오늘 죽었으니까. 남편 준호가 해외로 떠나기로 한 당일 아침 집안은 이사 전날처럼 어수선했다. 하지만 이 이사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박지은이라는 한 여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강제 이송에 가까웠다. 준호는 지은의 35년 세월이 담긴 물건들을 거칠게 선별했다. 그가 허락한 짐은 고작 낡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다. 이딴 낡은 냄비는 왜 챙겨? 요양원 가면 다 밥해주는데. 그리고 이 사진첩들도 다 버려. 짐만 돼. 준호는 지은의 결혼 앨범과 아이들의 돌사진이 담긴 액자를 쓰레기 봉투에 처박았다.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변호사의 당부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은 철저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야 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신용을 했다. 여보, 그래도 어떻게 생전 모르는 시골 요양원에 나 혼자 보내요. 나 무서워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 밥 안 차려줘도 되니까. 조용히 집만 지킬게요. 아, 이거 노후라니까. 준호는 지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85kg의 거구인 지은은 힘없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관리비는 누가 내고 청소는 누가 해. 나 싱가포르 가 있는 동안 이 집 전세 줄 거야. 그 돈으로 내 사업 자금 보태야 한다고. 주제 파악 좀 해. 박지은. 준호는 시계를 보더니 현관 밖에서 대기하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불러들였다. 이 사람 내 부인인데 몸이 안 좋아서 요양 좀 해야 하니까 잘 모셔다 드려요. 도착할 때까지 내리지 못하게 하고. 사내들이 지은의 양팔을 붙잡았다. 지은은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 남편을 바라봤다. 준호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외면한 채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곧 만날 젊은 애인 수진과의 핑크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미소가 감돌았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았다. 35년을 살았던 보금자리가 점점 작아졌다. 남편은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를 타고 이미 반대 방향으로 떠난 뒤였다. 지은은 등 뒤에 숨겨두었던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작전 시작했습니다. 차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지은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병원 좀. 사내들이 당황하여 차를 세웠다. 지은의 안색이 파랗게 질린 것을 본 그들이 차 문을 여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정 변호사의 대역차들이 승합차의 앞뒤를 가로막았다. 혼란을 틈타 지은은 사내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정 변호사가 보낸 차량으로 몸을 옮겼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최준호 씨가 보낸 사람들은 따돌렸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은 지은은 비로소 거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 강남의 한 시크릿 레지던스로 모실 겁니다.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이고 최고의 의료진과 트레이너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해외에 있는 1년 동안 사모님은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가 될 겁니다. 지은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뚱뚱하고 초라한 모습을 응시했다. 남편이 개라고 부르며 버렸던 이 육체. 지은은
자신의 팔뚝살을 세게 움켜쥐었다. 최준호, 당신은 내가 시골 골방에서 죽어가는 줄 알겠지. 하지만 1년 뒤 당신이 마주할 사람은 당신이 버린 아내가 아닐 거야. 당신의 심장을 도려낼 가장 아름다운 사신, 애쉬, 셴, 이지. 차는 화려한 강남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지은은 가방 속에 챙겨온 남편의 비자금 USB를 손에 꽉 쥐었다. 이 돈은 이제 남편의 파멸을 위한 씨앗이 될 것이었다. 일부의 마지막 밤, 지은은 강남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았다. 35년의 헌신은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죽고 오직 복수를 위해 숨쉬는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강남의 한 시크릿 레지던스. 64층 높이의 통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박지은은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정 변호사가 준비한 수십 장의 서류와 남편 최준호의 비자금 내역이 띄워진 모니터가 있었다. 지은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거대한 실루엣을 응시했다. 남편이 개라고 부르며 내던졌던 85kg의 육체. 하지만 이제 이 육체는 고통의 감옥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가장 정교한 밑그림이 될 것이었다. 사모님, 남편분의 차명계좌 50억 원은 이미 사모님 명의의 신탁 자산으로 안전하게 옮겨두었습니다. 최준호 씨는 싱가포르 현지 법인 계좌만 확인하고 있어서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쯤 수진이라는 여자와 승진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겠죠. 정 변호사의 말에 지은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35년간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익혔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신 그 자리에는 뼈를 깎는 결의가 들어차 있었다. 그 돈 한 푼도 남김없이 저를 바꾸는 데 쓰세요. 최준호가 그토록 원하던 젊고 예쁜 여자가 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형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품격 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비웃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지은은 먼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 보았다. 물기가 말라 갈라진 손등과 굵어진 마디들. 해숙이 안타까워했던 그 손을 지은은 세게 맞잡았다. 변호사님, 1년 뒤에 제가 공항에 나갈 때 최준호는 저를 절대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는 저를 보고 운명의 여인이라 착각하며 접근하겠죠. 그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구걸하는 그 순간이 제가 설계한 복수의 종착역입니다. 지은은 그날 밤부터 혹독한 훈련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35년간 굳어버린 식탐과의 결별이었다. 남편과 자식들이 남긴 음식을 잔반 처리하듯 먹어치우던 습관,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던 버릇을 칼로 도려내듯 끊어냈다. 하루에 제공되는 음식은 오직 단백질 쉐이크와 소량의 채소뿐이었다. 80귤 거구에게 그것은 굶주림이 아니라 고문이었다. 밤마다 배고픔에 눈물이 났고 환청처럼 치킨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을 떠돌았다. 지은은 그럴 때마다 휴대폰을 켰다. 거기에는 남편이 내연녀 수진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배경화면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뒤룩뒤룩 살쪄서 보기 싫어 숨소리도 거슬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허기는 증오로 바뀌었고 증오는 다시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었다. 지은은 땀에 젖은 몸을 이끌고 레지던스 내의 비밀 체육관으로 향했다. 60대 노인의 관절은 비명을 질렀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박지은, 너는 오늘 죽었어. 최준호의 아내는 죽었다고. 지은은 러닝머신 위에서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짐을 밖으로 내던지던 그 비참한 오후를 떠올렸다. 바닥에 나동그라졌던 자신의 자존감을 하나하나 주워 담듯 그녀는 한 걸음씩 내디뎠다.
전환점은 명확했다. 더 이상 남편의 인정에 목매는 가련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재건축하는 건축가가 된 것이다. 지은은 남편이 버린 낡은 껍데기를 스스로 찢고 나오기로 했다. 일주일 뒤 지은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무게를 확인했다. 2kg이 줄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최준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였다. 이제 시작이야, 최준호.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내가 어떤 괴물이 되어 나가는지 똑똑히 지켜봐. 지은은 정 변호사가 가져온 성형외과 상담 차트를 펼쳤다. 1년이라는 시간, 50억이라는 자본, 그리고 뼛속까지 사무친 증오, 이 세 가지가 결합하여 만들어낼 완벽한 복수의 화신을 향해 지은은 거침없이 첫 발자국을 뗐다. 남편 최준호가 승승장구하며 싱가포르로 떠난 지 석 달. 세상 사람들에게 박지은은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들어간 불쌍한 조강지처였지만 강남의 비밀 레지던스 안에서 그녀는 거대한 정보망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은은 정 변호사가 고용한 베테랑 탐정 그리고 자산 추적 전문가들과 매일 머리를 맞댔다. 사모님, 최준호 씨의 약점은 단순히 여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승진이라는 거대한 욕망에 눈이 멀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탐정이 건넨 서류 뭉치에는 준호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준호는 본사 부사장 자리를 약속받기 위해 해외 법인의 공금을 세탁하여 이사회 핵심 인물들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있었다. 그가 싱가포르행을 자원한 진짜 이유는 자유로운 외도가 아니라 감시의 눈을 피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지은은 돋보기를 쓰고 남편이 작성한 이메일 복사본과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했다. 35년간 남편의 와이셔츠 기세 묻은 립스틱 자국을 모른 척하며 키워온 인내심이 이제는 그의 비리를 잡아내는 집요함으로 치환되었다. 이 계좌 제 명의로 된 거 맞죠? 해외 페이퍼 컴퍼니랑 연결된 거. 네, 그렇습니다. 최준호 씨는 사모님이 숫자라면 질색한다는 걸 이용해 사모님을 범죄의 방패막이로 세워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사모님께 떠넘기고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할 작정이었던 거죠. 지은은 차갑게 소리내어 웃었다. 남편은 지은을 멍청하고 뚱뚱한 개라고 비하했지만 바로 그 멍청함을 믿고 자신의 목숨 줄인 비자금 열쇠를 지은의 이름 아래 두는 치명적인 오판을 범했다. 지은은 남편이 보낸 내연녀 수진과의 밀월 여행 사진도 확인했다. 수진은 준호의 비자금 통로 역할을 하며 명품 가방과 보석을 쓸어 담고 있었다. 최준호 씨의 가장 큰 약점은 오만함입니다. 그는 자기가 세상을 다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특히 사모님을요. 그는 지금 사모님이 시골 요양원에서 치매 증상이라도 보여서 사회적으로 매장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모님 명의의 계좌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탐정의 분석에 지은은 자신의 가늘어진 팔을 쓸어내렸다. 혹독한 다이어트로 이미 10kg 이상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지은은 남편이 해외에서 유흥을 즐기는 동안 그가 상납한 뇌물 리스트와 횡령 증거들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변호사님, 이 자료들 지금 당장 터뜨리지 마세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부사장 취임식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추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기어 올라오지 못할 테니까요. 지은은 또한 내연녀 수진의 약점도 놓치지 않았다.
수지는 준호 몰래 다른 젊은 남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으며 준호의 비자금 일부를 빼돌려 사치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지은은 탐정에게 지시했다. 수진이 빼돌린 돈의 증거도 다 모으세요. 나중에 최준호가 믿었던 사랑에게 배신당하는 그 표정이 보고 싶거든요. 밤이 깊어가고 지은은 남편의 비리 체계도를 벽에 붙여놓고 다트핀을 꽂듯 그의 급소를 확인했다. 돈, 명예, 여자, 준호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지은은 이제 알고 있었다. 최준호, 당신은 나를 버린 게 아냐. 당신의 범죄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인을 당신 손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켜 준 거지. 고마워. 1년이라는 자유시간을 줘서. 지은은 다시 운동기구 앞에 섰다. 정보전에서 승기를 잡은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단순한 원한 해결을 넘어 한 남자의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지은은 레지던스 거실 한복판에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설치했다. 그 위에는 최준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인맥, 자산,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들이 촘촘하게 얽힌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다. 이제 지은에게 남편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정교하게 해체해야 할 거대한 종양에 불과했다. 변호사님, 수술 날짜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링 팀도 세팅 끝났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녀가 세운 복수 시나리오의 핵심은 인지 부조화였다. 최준호가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던 아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지우고 그가 가장 갈망하던 최고급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유혹한 뒤 파멸시키는 것. 계획은 3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는 완벽한 증발입니다. 최준호가 고용한 요양원 감시자들에게 제가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척 연기할 대역을 이미 섭외했어요. 치매 노인 연기를 시켜서 그가 안심하고 비자금을 제 명의 계좌에 더 쏟아붓게 만들 겁니다. 정 변호사는 지은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35년간 남편의 그림자로 살며 죽여왔던 지능이 복수라는 목표를 만나자 무섭게 깨어나고 있었다. 2단계는 신분 세탁입니다. 남편의 비자금을 세탁해둔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를 제가 실질적으로 장악할 겁니다. 그 돈으로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최준호 앞에 투자 자문가 혹은 해외 자본의 대리인인 미스테리한 사모님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가 승진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돈가줄이 되어야 하니까요. 지은은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64년의 세월이 새긴 주름과 늘어진 피부. 지은은 다음 주에 예약된 전신 성형 스케줄을 확인했다. 지방 흡입, 안면 거상, 눈과 코의 재건. 고령의 나이에 감당하기엔 목숨을 건 대수술이었지만 지은은 두렵지 않았다. 3단계는 피날레입니다. 최준호가 부사장 취임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제가 그의 모든 비리와 내연녀의 배신을 담은 증거를 터뜨릴 겁니다. 그가 저를 은인이라 믿고 제 손에 입을 맞추는 순간 제가 누구인지 밝혀줄 거예요. 그 경악하는 얼굴을 위해 저는 남은 1년을 기꺼이 고통 속에 던질 겁니다. 지은은 스타일링 팀이 가져온 자료들도 검토했다. 60대 여성의 품격과 40대의 생기를 동시에 지닌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여성이 되기 위한 전략이었다. 지은은 승마, 골프, 그리고 최고급 와인과 미술사에 대한 과외 수업도 일정표에 넣었다. 단순히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최준호가 평생을 갈구해도 닿지 못했던 진짜 상류층의 교양을 몸에 익혀야 했다. 사모님,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포기하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정 변호사의 걱정에 지으는 남편이 자신을 개라고 부르며 비웃던 그날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지은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정면으로 받아냈다.
고통요? 최준호가 저를 요양원에 처박고 수진과 신혼 꿈을 꿀 때 느낄 배신감에 비하면 칼을 대는 아픔 정도는 축제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준비됐어요. 지은은 화이트보드 맨 상단에 적힌 남편의 이름 위에 붉은색 XX자를 그었다. 계획은 완벽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박지은이라는 가련한 조강지처를 죽이고 최준호를 파멸시킬 아름다운 악마로 다시 태어나는 일뿐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은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잘 가, 박지은. 고생 많았어. 그녀의 눈에 고였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은이 흘리는 생의 마지막 눈물이었다. 성형수술 후 6개월, 그리고 혹독한 재활과 다이어트를 병행한 지 10개월 차. 강남의 비밀, 레지던스 거실에 놓인 전신 거울 앞에는 이제 더 이상 85kg의 둔중한 노파는 존재하지 않았다. 거울 속에는 55kg의 날렵하고 우아한 실루엣을 가진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의 여성이 서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처졌던 눈꺼풀은 생기 있게 올라갔고 뭉툭했던 코끝은 날렵하게 바로 섰다. 무엇보다 남편이 구역질 난다며 조롱했던 이중턱과 늘어진 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고귀한 진주빛 피부와 날카로운 턱선이 자리 잡았다. 사모님, 아니, 이제는 엘레나 박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정 변호사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지은은 남편의 비자금을 이용해 홍콩에 기반을 둔 유령 투자 법인 EMP 컨설팅을 설립했고 스스로를 그 법인의 한국 대표인 엘레나 박으로 명명했다. 35년간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박지은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준호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죠? 예상대로입니다. 사모님이 요양원에서 치매로 위독하다는 가짜 보고를 받고는 아주 축제 분위기더군요. 최근에는 내연녀 수진에게 싱가포르의 고급 콘도를 사주려다가 자금 출처 조사를 우려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본사 부사장 승진을 위해 한국의 핵심 이사진들에게 줄을 대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지은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 줄 제가 내려주죠. 그가 가장 잡고 싶어하는 금줄로 말이에요. 지은의 첫 번째 방역은 준호가 그토록 공을 들이던 본사 이사회 의장 한 회장의 자선 경매 파티였다. 준호는 싱가포르 현지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의 신복들과 이사진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지은은 3천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와 수억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치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장래의 시선이 한꺼번에 지은에게 쏠렸다. 60대의 연륜이 묻어나는 깊은 눈빛과 40대의 탄탄한 육체를 가진 미스테리한 여인. 지은은 우아한 걸음걸이로 한 회장에게 다가가 유창한 영어와 세련된 매너로 인사를 건넸다. 홍콩 ENP 컨설팅의 엘레나 박입니다. 한 회장님의 신미안에 대한 명성은 홍콩에서도 익히 들었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돈으로 공부한 미술사와 와인 지식을 뽐내며 한 회장의 환심을 샀다. 1시간 만에 그녀는 파티의 주인공이 되었고 준호의 라이벌이자 상사였던 이사진들은 그녀의 신비로운 아우라에 매료되어 앞다투어 명함을 내밀었다. 그날 밤 지은은 싱가포르에 있는 준호에게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최 전무님, 본사의 한 회장님이 홍콩에서 온 거물 투자자 엘레나 박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부사장 승진을 원하신다면 귀국 즉시 그녀를 잡으셔야 할 겁니다. 준호로부터 즉각 답장이 왔다. 엘레나 박, 그녀에 대한 정보를 더 파악해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 지은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남편은 자신이 버린 아내가 자신을 파멸시킬 덫을 놓은 줄도 모르고 그 덫을 황금 동아줄이라 믿으며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지은은 거울 앞에서 남편의 취향을 떠올리며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준호 씨, 당신은 항상 예쁜 것에 약했지. 특히 그 예쁜 것이 당신의 욕망을 채워줄 때는 더더욱. 지은은 85kg 때 느꼈던 무력감을 완전히 털어냈다. 이제 그녀의 몸은 가볍고 날카로운 무기였다. 1차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남편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 깊숙이 침투했고 그가 가장 갈망하는 성공의 열쇠를 쥐게 된 것이다. 지은은 레지던스로 돌아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단호박 한 조각을 씹으며 결연하게 다짐했다. 이게 시작이야. 당신이 나를 개라고 불렀던 그 대가, 당신이 평생 모은 명예와 돈으로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지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남편이 귀국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개월이었다.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승전보를 울리던 최준호는 바보가 아니었다. 본사 부사장 승진을 위한 뇌물 자금을 세탁하던 중 그는 자신이 안전한 금고라고 믿었던 박지은 명의의 차명 계좌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분명 시골 요양원에서 죽어간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계좌의 돈이 홍콩의 듣도 보도 못한 컨설팅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박지은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왜 돈이 빠져나가? 준호는 싱가포르 현지 사무실에서 한국에 있는 자신의 신보기자 보안팀장인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쳤다. 김 실장은 당황하며 보고했다. 전무님, 확인해보니 요양원에 계신 사모님은 실은 대역인 것 같습니다. 요양원 원장도 매수된 상태였고요. 사모님은 10개월 전 실종되셨습니다. 뭐 실종? 그 뚱뚱한 노인네가 제 발로 어딜 가? 당장 찾아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홍콩 회사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준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살에 섞인 공포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이 털리고 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냥개가 목줄을 끊고 사라졌다는 사실에 더 격분했다. 같은 시각 강남의 레지던스에서 다음 작전을 구상하던 지은에게 정 변호사가 급히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사모님, 위기입니다. 최준호가 김 실장을 움직였습니다. 김 실장은 전직 형사 출신의 아주 지독한 놈입니다. 벌써 사모님이 이용하신 성형외과와 헬스장 근처 CCTV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요양원 대역을 쓴 것도 들통난 것 같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아직 부사장 취임식까지는 2달이나 남았다. 여기서 정체가 드러나면 남편은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물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것이 뻔했다. 준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망설임이 없는 인간이었다. 김 실장이 지금 어디까지 왔죠? 사모님이 엘레나 박으로 활동하며 접촉했던 이 사진들을 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회장 파티 때 찍힌 사진 속의 사모님 실루엣을 보고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아무리 성형을 했어도 골격이나 걸음걸이에서 박지은의 흔적을 찾으려 할 겁니다. 그때 레지던스 로비에서 비상 호출이 울렸다. 김 실장이 이미 이 건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보안 검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지은은 창밖을 보았다. 검은색 세단 2대가 건물 입구를 포위하듯 서 있었다. 사모님, 뒷문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화장대 앞으로 걸어가 붉은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거울 속에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그녀는 차갑게 읊조렸다.
아니요. 도망치면 의심만 확신으로 바뀔 뿐이에요. 김 실장을 이 방으로 들이세요. 사모님,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그는 박지은을 찾으러 온 거지. 엘레나 박을 만나러 온 게 아니니까요. 정 변호사님은 제 비서인 척 옆에 서 계세요. 잠시 후 거칠게 문이 열리고 험악한 인상의 김 실장이 들어왔다. 그는 방 안을 훑어보며 지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사냥개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지은의 얼굴 구석구석을 뜯어보았다. 엘레나 박 대표님 되십니까? 최준호 전무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실례지만 실례 좀 하죠. 김 실장은 지은의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년 전 89대의 지은이 아이를 업고 울던 비참한 모습이었다. 이 여자 아십니까? 박지은이라고 최 전무님 부인입니다. 지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사진을 흐긋 보더니 세상에서 가장 불쾌한 오물을 본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유창한 영어 억색이 섞인 한국어로 차갑게 내뱉었다. 이게 무슨 결례죠? 감히 내 방에 들어와서 이런 지저분한 사진을 들이밀다니. 최 전무가 보낸 사람이 수준이 이 정도인가요? 지은은 우아하게 소파에 기대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녀의 매끄럽고 탄탄한 다리 라인이 드러났다. 김 실장은 당황했다. 그가 기억하는 박지은은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거구의 노파였다. 눈앞의 여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완벽한 미모의 거물 투자자였다. 목소리 톤도 눈빛도 심지어 풍기는 향취조차 전혀 달라졌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필요해서. 혹시 성형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은은 풋 하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강남에서 성형 안 한 여자가 어디 있죠? 하지만 내가 당신 같은 피라미에게 내 의료 기록까지 공개해야 할 이유는 없지. 최 전무에게 전하세요. 이런 식의 무례한 접근은 우리 회사의 투자를 철회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겠다고. 지은의 압도적인 아우라의 김 실장은 기세가 꺾였다. 그는 지은의 손을 유심히 살폈다. 박지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하지만 눈앞에 엘레나 박의 손은 최고급 관리를 받은 듯 부드럽고 가늘었다. 사실 지은은 1년 내내 파라핀 팩과 레이저 시술로 손의 흔적까지 지워버린 상태였다. 결국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퇴로했다. 무례를 범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지은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소파를 꽉 쥐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했다. 위기는 넘겼지만 남편의 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정 변호사님, 작전을 앞당겨야겠어요. 최준호가 완전히 확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를 한국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지은의 눈에는 위기를 넘긴 자의 안도감이 아니라 사냥감을 몰아넣으려는 포식자의 잔인한 빛이 감돌았다. 김 실장이 돌아간 뒤 레지던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 변호사는 이마에 식은땀을 닦으며 서둘러 짐을 챙기자고 권유했지만 지은은 오히려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며 잔을 들었다. 붉은 와인이 잔 속에서 일렁겼다. 변호사님, 도망치면 사냥개가 됩니다. 하지만 마주 서서 먹이를 던져주면 사냥개는 꼬리를 흔들죠. 최준호에게 엘레나 박이 박지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보다 엘레나 박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확신을 심어줄 때입니다. 지은은 그날 밤 싱가포르에 있는 준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EMP 컨설팅 대표 엘레나 박의 이름으로 말이다. 최 전무님, 오늘 보내신 김 실장이라는 분 아주 무례하시더군요. 제 신상을 털러 온 건지 투자를 받으러 온 건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이런 식이라면 본사 부사장 승진을 위한 이사회 로비 자금 지원 재검토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김 실장으로부터 엘레나 박은 박지은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던 일말의 의심을 단숨에 지워버렸다. 돈줄이 끊긴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다. 아, 엘레나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부인이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실무진이 의혹이 앞서 큰 실례를 범했군요. 직접 가서 사죄드리고 싶지만 지금 싱가포르라. 그럼 한국으로 들어오시죠.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IT 리더스 포럼에 제가 VIP로 초청받았습니다. 거기서 한 회장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들죠. 부사장 자리를 확정지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준호는 미끼를 덥석 물었다. 알겠습니다. 당장 비행기표를 끊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지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이제 남편은 제 발로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또 하나의 패를 꺼냈다. 바로 내연녀 수진이었다. 지은은 탐정을 통해 확보한 수진의 양다리 증거와 공금 횡령 내역을 수진에게 보냈다. 사색이 되어 달려온 수진 앞에 지은은 얼굴을 가린 채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으로 명령했다. 최준호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가 가진 비자금 계좌의 최종 OTP와 인감을 빼돌려 실패하면 네 추잡한 영상과 횡령 증거를 최준호와 경찰에 넘기겠어. 하지만 성공하면 최준호가 몰락할 때 너는 자유를 얻게 해주지. 수지는 살기 위해 지은의 하수인이 되기로 맹세했다. 이로써 준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치명적인 독사가 배치되었다. 지은은 또한 정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장치도 마쳤다. 남편이 그동안 지은의 명의를 도용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역으로 남편의 단독 범행으로 입증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둔 것이다. 준호가 부사장 승진을 위해 이사들에게 뇌물을 뿌리는 그 순간 그 돈은 지은의 계좌가 아닌 증거물이 되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터였다. 1년 전 남편이 지은을 개라고 부르며 버렸던 그날, 지은은 자신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퀸이 되어 킹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었다. 지은은 거울 앞에서 35kg를 감량하며 생긴 약간의 살처짐을 보정하는 고가의 실크 속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 위에 갑옷을 입듯 날카로운 슈트를 걸쳤다. 최준호, 당신은 당신이 버린 그 뚱뚱한 개에게 물려 죽게 될 거야.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지은의 계획은 이제 수정을 넘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복수의 톱니바퀴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12단계의 밤이 지나고 서울의 아침은 지은에게 승리의 냄새를 실어다 주고 있었다. 최준호가 한국 땅을 밟기 전날 밤 강남 레지던스의 거실은 흡사 전쟁을 앞둔 사령부와 같았다. 지은은 거실 중앙에 놓인 대형 마네킹에 내일 입을 옷을 입혀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슈트는 지은의 차가운 지성을 돋보이게 했고 가느다란 목에는 남편이 비자금으로 샀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롱한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사모님, 최준호 씨가 내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김 실장이 직접 마중 나가기로 했고요. 오후 2시에 포럼 행사장 내 VIP 라운지에서 사모님, 아니 엘레나 대표님과의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최종 스케줄을 보고했다. 지은은 태블릿 PC를 켜서 남편의 비자금 계좌 상황을 확인했다. 내연녀 수진이 지은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빼돌린 보안카드와 인감은 이미 지은의 손안에 있었다. 준호가 한국에 도착해 자신의 계좌를 열어보는 순간 그는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었음을 알게 되겠지만 지은은 그 타이밍까지 계산에 넣었다. 그가 공항에서 바로 계좌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세요.
김 실장에게 연락해서 엘레나 대표가 보안을 이유로 미팅 직전까지 계좌 동결을 요청했다고 거짓 보고를 올리게 하세요. 그는 승진의 눈이 멀어 그 말조차 투자 절차라고 믿을 겁니다. 지은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손을 보았다. 1년 전 남편의 구두를 닦느라 기름때가 가실 날 없던 그 투박한 손은 이제 섬세한 레이스 장갑 아래 감춰진 귀부인의 손이 되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이 부드러운 피부 아래에는 남편의 심장을 단숨에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수진이는요, 그녀가 변심할 가능성은? 수진이는 이미 사모님이 준 돈으로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최준호가 몰락하는 즉시 그녀는 증거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고 출국할 겁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최준호를 가장 잔인하게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한다던 젊은 여자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순간 준호가 느낄 그 배신감은 지은이 지하 주차장에서 느꼈던 그 절망의 수천 배에 달할 터였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보낼 선물을 점검했다. 그것은 35년 전 그들이 처음 단칸방에서 시작했을 때 찍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준호는 기억도 못할 그 사진 뒷면에는 지은이 정갈한 글씨로 적어두었다. 뒤룩뒤룩 살쪄서 보기 싫다던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밤 12시 지은은 레지던스에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저 멀리 남편과 함께 살았던 강남 아파트가 보였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지은의 집이 아니었지만 내일이면 그 집의 소유권도 완전히 지은의 명의로 귀속될 것이었다. 법적 서류는 이미 완벽했다. 남편이 해외에서 저지른 횡령과 외도 증거는 그를 이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단 한 푼의 재산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 무기였다. 최준호, 당신은 내일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죽게 될 거야. 육체는 살아남겠지만 당신의 영혼과 명예, 그리고 당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그 모든 돈은 내일로 끝이야. 지은은 1년 동안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복수의 여신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고 사선의 밤은 고요하게 깊어갔다. 지은은 침대에 누우며 1년 전 그 비참했던 자신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환영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이제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지은의 눈이 감겼고 그녀의 꿈속에서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경쾌한 오케스트라 선율처럼 울려 퍼졌다. 서울의 초호화 호텔 연회장, 글로벌 IT 리더스 포럼의 메인 행사인 부사장 취임 축하 만찬이 열리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최준호는 빳빳하게 풀을 먹인 턱시도를 입고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이사진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전무님, 아니 이제 부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오늘 한 회장님이 각별히 챙기시는 홍콩의 엘레나 박 대표님이 오신다면서요? 하하,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 회사의 차세대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하셨죠. 오늘 그 계약이 성사되면 제 부사장 취임은 기정사실입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요양원에 처박아둔 아내 박지은이 이미 죽었거나 치매로 정신을 놓았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1년 전 뒤룩뒤룩 살쪄서 보기 싫다며 아내를 쓰레기처럼 버렸던 기억은 그의 뇌리에서 이미 삭제된 지 오래였다. 그때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짙은 단발머리를 세련되게 넘긴 한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쨍하게 울렸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탄탄한 몸매와 우아한 아우라. 준호는 숨을 멈췄다. 1년 전부터 소문으로만 듣던 거물 투자자 엘레나 박이었다. 엘레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한 회장이 직접 마중을 나갔다. 준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미모는 경이로웠다. 특히 그 서늘한 눈빛은 준호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강렬했다. 준호는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반갑습니다, 엘레나 대표님. 최준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지은은 준호가 내미는 손을 잡는 대신 차갑게 웃으며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준호는 왠지 모를 기시감에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이 여자의 향취, 이 여자의 눈매, 어딘가 아주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최 전무님,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싱가포르 생활이 즐거우셨나 봐요. 옆에 계신 분은 따님이신가? 지은의 가시 돋친 농담에 준호는 당황하며 수진을 소개했다. 아, 제 비서이자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그렇군요. 파트너라. 하긴 최 전무님은 파트너가 많기로 유명하시니까요. 지은은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고 연단 위로 올라갔다. 한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자, 오늘 우리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거액의 투자를 결정해 주신 ENP 컨설팅의 엘레나 박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준호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제 저 여자가 투자 확약서에 서명만 하면 자신의 제국은 완성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지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준호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투자 확약서를 쓰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보여드릴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최준호 전무가 부사장 승진을 위해 이사회 여러분께 뿌린 뇌물, 그리고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해 제 명의를 도용해 횡령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연 회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대형 스크린 위로 준호의 차명 계좌, 송금 내역과 뇌물을 받은 이사진들의 실명이 적힌 리스트가 떠올랐다. 준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게 뭐야? 엘레나 박,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직 끝이 아닙니다, 최 전무님. 지은은 리모컨을 눌렀다. 이번엔 준호가 수진과 호텔을 드나드는 사진, 그리고 수진이 준호 몰래 다른 남자와 비자금을 빼돌리며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그 늙은 영구, 준호, 돈 좀 더 뜯어내서 우리 필리핀으로 튀자. 그 인간, 자기 마누라를 개라고 부르는 진짜 쓰레기야. 준호는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은 이미 지은의 계획대로 짐을 싸서 도망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싸늘한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준호가 절규하며 지은에게 달려들려 할 때 지은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고 그와 눈을 맞췄다. 지은은 남편의 귓가에 대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최준호, 당신이 그랬지? 뒤룩뒤룩 살쪄서 보기 싫다고. 땀 냄새 나는 뚱뚱한 개 같다고. 준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 목소리, 그 억양, 35년 동안 매일 아침 듣던 아내 박지은의 것이었다. 지은아? 박지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너는 시골 요양원에서. 내가 말했지. 당신이 버린 그 개가 당신을 물어주기로 올 거라고. 지은은 준호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지은은 바들바들 떠는 준호의 가슴팍에 아까 준비했던 35년 전에 빛바랜 사진을 던졌다. 사인해. 이혼 서류야. 당신이 횡령한 비자금 50억. 이미 내가 다 사회환원재단으로 옮겼어. 이 아파트, 차, 그리고 당신 명예까지.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어.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행사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준호는 부사장 취임복을 입은 채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라며 울부짖었지만 지은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은은 단상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준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1년 전 차가운 바닥에 내던져졌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하지만 지은은 웃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깊고 긴 숨을 내뱉었다. 35년간 억눌려 있던 폐부의 응어리가 그 숨 한 번에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복수는 차갑게 하라고 했지, 혜수가. 지은은 연회장을 빠져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채 올라탔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구두약 냄새 대신 최고급 향수의 잔향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사라지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을 보며 비로소 박지은이라는 이름의 진짜 주인으로 살 준비를 마쳤다. 최준호가 차가운 수갑을 차고 끌려간 뒤 연회장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지은은 정 변호사가 준비한 차량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강남의 야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지은이 느끼는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35년 동안 그녀를 옥죄던 된장찌개 냄새와 남편의 구두약 냄새, 그리고 거구의 몸이 주던 무거운 피로감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사모님, 아니, 지은님,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최준호 씨는 횡령과 뇌물 공여로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재산 분할 역시 유책 배우자임이 명확하여 강남 아파트와 남은 유동 자산의 90%가 지은님 명의로 확정되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담담한 보고에 지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의 계좌에는 평생 써도 남을 부가 쌓였고 거울 속에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 화려한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남편의 돈으로 세운 박지은 장학재단의 사무실이었다. 지은은 재단 이사장실 책상에 앉아 서류 한 장을 펼쳤다. 그것은 자신의 명의로 된 비자금을 털어 만든 시니어 자립 지원 기금 명단이었다. 자신처럼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으나 노년에 버림받은 여성들, 그리고 꿈을 포기해야 했던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였다. 이사장님, 첫 번째 수혜자분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비서의 말에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1년 전 남편 앞에서 짓던 가짜 미소도 복수를 위해 갈아온 서늘한 웃음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을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한 빛이었다. 한 달 뒤 지은은 제주도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가벼운 린넨 원피스를 입고 굽 높은 하이힐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신었다. 지은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래사장을 걸었다. 55kg의 가벼워진 몸은 마치 깃털처럼 자유로웠다. 해변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감옥에 있는 준호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 정 변호사를 통해 전달되어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면회 와주면 안 될까? 라는 문장을 지은은 무표정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최준호, 당신은 아직도 모르지. 내가 당신을 파멸시킨 건 당신이 나를 배신해서가 아니야. 당신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기 때문이야. 당신이 버린 건 뚱뚱한 아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유일한 진심이었어. 지은은 바다를 향해 깊은 숨을 내뱉었다. 35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씻겨 내려갔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남편의 보약을 다리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프랑스어 단어를 외우고 텃밭에 채소에 물을 주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으로 채워진다. 어느덧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지은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부에서 준호에게 던졌던 그들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지은은 사진 속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신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박지은, 이제야 널 찾았네. 정말 고생 많았어. 지은은 사진을 조각조각 찢어 바다로 날려보냈다. 과거의 박지은은 죽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여자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직 스스로 빛나는 박지은이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더 이상 둔중하지도 비참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날개를 펼친 여왕의 실루엣처럼 우아하고 강인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상대를 잊고 비로소 나 자신으로 행복해지는 것. 지은은 이제 그 완벽한 승리의 길을 걷고 있었다.